30년간 회사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 키우며 아침마다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야근에도 한 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퇴직금 3억 원. 그 돈은 내 남은 생의 안식이자 내 손으로 쌓아 올린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위에게 맡긴 순간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사건 1 퇴직금 3억. 내 이름은 박영숙, 올해 72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작은 무역회사의 총무과에서 근무했다. 입사 당시만 해도 20대 풋풋한 아가씨였는데 어느새 환갑을 훌쩍 넘기고도 같은 책상에 앉아 서류처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만두셔도 되지 않냐고 말했지만 나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러니 멈출 수가 없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크게 아프지 않고 버텼다. 회사에서 나를 성실함의 표본이라 불렀다.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내게는 생존이었다. 아침 7시 첫 지하철에 몸을 싣고 밤 10시 넘어 집에 도착하면 허리와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 잘 먹이고 학원 한 군데라도 더 보내고 싶어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가을 정년을 맞았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사주며 박수를 쳤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퇴직금 통장을 받아들던 순간 손이 떨렸다. 숫자 3억 원. 그 돈은 내 청춘의 값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보상이었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내 인생이다. 퇴직 후 며칠간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시계 소리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밥을 해 먹고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내다볼 수 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작은 여유가 내 몸을 감쌌다. 나는 혼자만의 사치를 조금 누렸다. 평생 사고 싶던 브랜드 구두를 하나 장만했다. 비록 세일 제품이었지만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는 순간 마치 세상이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넨 것 같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니 3억이라는 숫자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병원비가 크게 들면? 혹시 요양원에 가야 한다면?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그 무렵 딸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요즘 어때요? 퇴직하고 좀 쉬시니까 좋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직은 실감이 안 난다. 근데 퇴직금이 걱정이야. 잘 굴려야 할 텐데. 그때 딸의 눈이 번쩍 빛났다. 엄마, 사실 오빠 사위가 요즘 재테크 쪽에 관심 많아요.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꽤 잘 벌더라고요. 엄마 돈도 오빠한테 맡기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사위한테.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공무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 했다. 결혼 후에도 딸과 손주를 잘 챙기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 퇴직금을 맡긴다는 건 너무 큰일 아닌가. 딸은 거듭 말했다. 엄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돼요. 요즘 물가 오른 거 아시잖아요. 오빠는 믿을 만해요.
엄마한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을 혼자 벌어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지 않을까. 딸의 확신에 찬 눈빛은 나를 설득하는데 충분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 돈은 내 노후의 안전망이다. 잘못 굴리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지만 사위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천장에 비친 달빛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가족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그렇게 나는 내 청춘의 대가였던 3억 원을 사위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사건 이 믿음직한 사위. 내가 사위에게 퇴직금을 맡기겠다고 마음을 정한 날, 솔직히 밤새 뒤척였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아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영수가 돈은 가족끼리라도 확실히 해둬야 한다 했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사위 좀 집으로 오라고 해라.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딸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오빠 진짜 믿을만해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안심될 거예요. 그날 저녁 사위가 집에 들어섰다.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인사도 예의 바르게 했다. 장모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뭐 그럭저럭 괜찮다. 그는 늘 내게 깍듯했다. 말투도 점잖고 생활도 성실해 보였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딸이 옆에서 입을 열었다. 엄마, 오빠가 요즘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아요. 엄마 돈도 맡기면 안전하게 불려드릴 거래요. 사위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 돈은 장모님 평생 피땀으로 모으신 건데 제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위의 말은 더 그럴듯했다. 다만 장모님께서 은행 이자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해온 방식대로 안정적인 투자처에 조금씩 분산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은 최대한 줄여서요. 나는 물었다. 위험은 없겠나? 투자의 100%란 없지만 저는 가족 돈은 절대 위험하게 안 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가족, 나는 그 단어에 약했다. 평생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늘 가족이 전부였으니까. 며칠 뒤 사위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걸 준비해 와서 설명을 해줬다. 노트북 화면에는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다. 보세요, 장모님. 이건 지난 1년 수익률이고요. 여기 보시면 매달 안정적으로 성장한 게 보이실 겁니다. 큰 위험 없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나는 숫자에 약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화면 속 파란 그래프가 꾸준히 위로 뻗어 있는 걸 보니 그 자체로 안심이 됐다. 그리고 여기 이번 달에만 소액 투자로도 5% 수익을 냈습니다. 장모님 돈으로 한다면 매달 생활비 정도는 그냥 나오실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의 말은 마치 전문가 같았고 그의 진지한 눈빛이 진실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나는 은행에서 퇴직금 일부를 찾아 사위 계좌로 이체했다.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다. 그 순간
내 청춘이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듯했다. 사위는 이체가 확인되자 고개를 깊게 숙였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장모님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모님 노후를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연신 다짐했다. 딸은 옆에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빠가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길게 나왔다. 그래, 이제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겠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이 묘하게 편안했다. 평생 돈 걱정에 시달리던 내가 드디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편 없이 버티던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며 퇴근하던 날들, 손수 도시락을 싸주며 아이들 뒷바라지하던 기억들, 그 모든 게 이 퇴직금에 담겨 있었다. 이제는 사위가 지켜주겠지. 가족이니까. 나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다. 사건 3 첫 수익의 달콤함. 사위에게 처음으로 퇴직금 일부를 맡긴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사실 그동안 나는 매일 밤마다 불안했다. 은행 이자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라도 있지 않나. 그런데 사위가 말하는 주식, 펀드, 투자라는 건 내겐 너무도 낯선 세계였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사위 계좌로 넘어간 돈을 생각하면 손끝이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얼굴엔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장모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는 순간 귀가 솔깃했다. 불안하던 마음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펴자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다. 사위가 손가락으로 그래프의 선을 가리켰다. 보이시죠? 지난달 장모님이 맡기신 돈으로 운용한 결과입니다. 무려 7% 수익이 났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7%라고?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은행은 이자도 안 되고 요즘 같은 시대엔 돈을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면 훨씬 더 빨리 불릴 수 있죠. 그는 곧바로 내 통장 잔액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작은 금액이지만 분명히 늘어나 있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일부러 안전한 쪽에만 투자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하면 수익은 더 커지죠. 하지만 장모님 돈이라서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정말 잘 맡겼구나. 그날 저녁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내 말이 맞았다. 내 남편 정말 믿을 만하더구나. 이번 달에 수익이 나왔다더라. 딸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다. 그렇죠. 제가 엄마 괜히 설득한 게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빠가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희열이 일었다. 내 퇴직금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다시 일해서 돈을 버는 듯한 뿌듯함을 줬다. 며칠 뒤 사위는 일부러 내 계좌로 소액을 이체했다. 장모님, 이번 달 수익 중 일부를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매달 이렇게 수익금을 조금씩 드리면 생활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휴대폰 뱅킹 화면에 입금 50만 원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반년치 은행 이자보다 많았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나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경험을 했다. 이제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재테크라는 걸 하는구나. 평생 돈에 쪼들려 살던 내가 이렇게 여유를 느낄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사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단순히 사위가 아니라 내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딸에게도 말했다. 은정아, 내가 참 복받았다. 그런 남편 만나서 딸은 활짝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오빠가 다 책임진다잖아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50만 원의 달콤함이 앞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덫이 될 줄은. 사건사 가족의 식탁에서. 그날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자리였다. 추석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지만 은정이가 엄마, 요즘 너무 혼자 계시지 말고 다 같이 식사하자며 사위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조금 뒤엔 아들 민수 가족도 들어왔다. 나는 평소보다 상을 더 크게 차렸다. 잡채, 갈비찜, 고등어 구이, 전까지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모처럼 식탁이 북적이는 걸 보니 마음은 따뜻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돈보다 이런 시간이 더 소중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그날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식탁에 둘러앉아 젓가락이 오가던 중 사위가 갑자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지난번 투자 결과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수익이 기대돼요. 지금이 기회라서 조금 더 맡기시면 확실히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딸은 사위 말에 맞장구를 치며 엄마,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오빠가 진짜 잘해요라며 웃었지만 내 아들 민수의 표정은 굳어졌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눈을 좁혔다. 매형,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엄마 퇴직금 일부를 투자에 쓰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위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 예, 장모님이 은행 이자만으론 부족하다 하셔서 제가 안전하게 운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성과도 나왔고요. 그러자 민수는 단칼에 말했다. 퇴직금은 엄마 노후 자금입니다. 그걸 위험한 데 쓰다니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딸 은정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오빠, 왜 그렇게 말해? 오빠는 매형이 얼마나 성실한데도 몰라. 엄마도 동의하신 일이야. 동해, 엄마가 숫자나 그래프 같은 걸 제대로 아시기나 해. 솔직히 말해, 엄마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돈 맡기신 거잖아. 아들의 말에 나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듯한 그 말투가 가슴을 찔렀다. 민수야, 내 매형이 잘하고 있어. 나도 알고 맡긴 거야. 그러나 내 목소리는 떨려 나왔고 오히려 민수의 의심을 더 키운 듯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날카롭게 사위를 바라봤다. 매형, 장모님 돈은 장모님 삶 전체입니다. 그걸 투자라는 이름으로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 무책임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진짜 수익이 났다는 증거요. 사위는 준비라도 한 듯 노트북을 꺼내 그래프와 계좌 내역을 보여줬다. 파란 그래프가 위로 솟아 있었고 내 계좌에도 분명 소액이 입금돼 있었다. 보시죠. 장모님 생활비로 수익 일부도 드렸습니다. 저는 가족 돈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표면적으로야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이런 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엄마 돈 더 이상 맡기지 마세요. 순간 딸이 벌떡 일어나 민수를 향해 소리쳤다. 오빠, 왜 항상 엄마 인생에 간섭해? 엄마가 결정한 일이야. 왜 엄마를 무능한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거야? 식탁 위 국그릇이 흔들리고 숟가락이 덜컥 부딪혔다. 나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외쳤다. 그만해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러고 싶으냐? 하지만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려서 힘이 없었다. 식탁 위에 차려둔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다. 갈비찜의 윤기마저 초라하게 보였다. 사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놨고 민수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려졌다. 가족의 식탁은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구나. 사건 5 불안의 시작. 민수가 밥상을 박차고 나간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숟가락조차 들 수 없었다.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은 식어버렸고 잡채의 기름은 굳어 창백한 색으로 변했다. 딸 은정이는 연신 엄마, 오빠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라며 나를 달랬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위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일었다.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수익은 분명했다. 실제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도 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에요. 위험한데 쓰지 마세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며칠 뒤 사위가 전화를 걸어왔다. 장모님,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묶여서 당장 수익금을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곧 큰 수익이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괜찮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수익이 늦어진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밤마다 휴대폰 뱅킹 어플을 열어 내 계좌를 확인했다. 늘 들어오던 생활비 송금이 없었다. 이상하다. 지난달에는 바로 입금됐는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며칠 뒤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영숙 씨, 퇴직금은 어떻게 굴리고 있어요? 그냥 가족한테 맡겼어요. 가족한테? 요즘 사기 사건 많대요. 조심해요. 저기 삼동에 사는 이씨 아줌마도 사위 때문에 큰돈 잃었다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위 때문에? 나는 얼른 웃어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은정아, 내 남편 하는 투자 말이다. 혹시 확실한 거 맞니?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또 오빠 말 듣고 불안해지신 거죠? 오빠는 원래 의심이 많아요.
매형은 절대 엄마 돈에 손대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몇 년을 보고 살았는데 왜 몰라요? 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오히려 그 확신이 더 불안하게 다가왔다. 정말 확실한 걸까? 아니면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 며칠 후 사위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다소 굳어 있었다. 장모님, 이번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투자한 게 곧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장모님 노후 자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파도처럼 불안이 밀려왔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혹시 무슨 문제 생긴 건 아니지? 사위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닙니다. 문제라니요. 오히려 더 큰 기회죠.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만큼 따뜻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 귓가를 때렸다. 내가 혹시 너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사건 6 충격적인 소식. 며칠째 사위의 연락을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늘 아침마다 확인하던 휴대폰 뱅킹 어플엔 여전히 입금 내역 없음이라는 차가운 문구만 떠 있었다. 불안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밥상을 차려도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잡음처럼만 들렸다. 그러던 그 주 금요일 동네 경로당에서 소문을 들었다. 영숙 씨, 사위가 어디 회사 다닌다 했지? 혹시 기림투자 컨설팅 맞아?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세상에. 요즘 그 회사 이름이 동네의 바다예요. 페이퍼 컴퍼니라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 하는 일은 없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쾅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페이퍼 컴퍼니요? 예,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투자자 돈만 돌려막기 한다더라고요. 큰일 나기 전에 조심하세요. 그날 나는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차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우리 사위가 그런 회사에 다닌단 말이야? 집에 오자마자 전화를 들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었다. 사위는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회사 말이다. 기림투자 컨설팅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모님, 그런 소문 누가 퍼뜨리든 믿지 마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회사엔 늘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지? 내 돈, 내 조카들 학비까지 다 걸려있는 돈인데. 장모님, 사위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제가 장모님 돈 가지고 장난이라도 친다고 생각하세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 늘 차분하던 사위가 언성을 높인 건 처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나는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내 계좌와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화면에 찍힌 숫자들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퇴직금 3억 전액. 이미 몇 번의 이체를 거쳐
모두 사위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은행 직원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객님, 본인 동의로 이체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내가 동의했지. 내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러줬지. 하지만 마음속에선 비명이 터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청춘이, 내 삶이, 내 전부가 한순간에 사라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차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전화를 붙잡고 울며 딸에게 말했다. 은정아, 내 남편이 내 돈 다 가져갔다. 딸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엄마, 또 오빠 말 듣고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매형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다. 은행 가서 직접 확인했다. 내 퇴직금 전부 내 남편 계좌로 갔어. 그런데 지금 내 계좌엔 아무것도 없어.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내 방엔 내 울음소리와 딸의 오열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사건 7 무너진 신뢰. 은행에서 확인한 그날 이후 나는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루 3끼 중 한 끼라도 겨우 국물만 떠넣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만 흘렸다. 눈을 감으면 사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그 웃음 뒤에 숨은 탐욕이 드러나는 듯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가족 돈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다짐이 내 귀를 때릴 때마다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며칠 뒤 딸 은정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엄마, 오빠랑 어제 밤새 얘기했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대요. 나는 눈을 치켜떴다. 이유? 무슨 이유가 있다고 내 퇴직금을 몽땅 빼돌리냐? 딸은 손을 떨며 변명 아닌 변명을 내뱉었다. 사업이 잠깐 어려워졌대요. 투자금을 돌려막다 보니 엄마 돈까지 건드린 거예요. 하지만 엄마, 매형은 절대 엄마를 속이려던 게 아니래요. 곧 돌려줄 거예요.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곧, 내 남편 입에서 곧이 몇 번이나 나왔는 줄 아니? 곧 수익 나온다. 곧 입금된다. 그 곧이 지금 몇 달째냐?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제발 사위 한 번만 믿어줘요. 저한테도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예요. 오빠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무너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치밀었다. 내 가족은 지킬지 몰라도 난 누가 지켜주냐? 나는 내 아버지랑 평생 모은 돈 잃고 이제 빈손인데 너도 나보다 내 남편부터 챙기는구나. 딸은 울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결국 제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사위놈이 엄마 돈 다 가져간 거예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경찰에 고발합시다.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 겨우 대답했다. 민수야, 내 누나 생각도 좀 해라. 내 매형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누나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다. 고발까지 하면 그 집안은 산산조각 난다. 민수는 단호했다. 산산조각. 엄마 이미 무너졌어요. 엄마 돈이 전부 사라진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누나도 정신 차려야죠. 나는 휴대폰을 붙든 채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 퇴직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 된 거냐. 며칠 뒤 사위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 돈은 어디 있냐.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 당장은 다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제 말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그 속에 섞인 피곤함과 흔들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너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했지 않나? 내 돈, 내 청춘, 내 삶이 너한테 장난이냐? 그 순간 나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여겼다. 그런데 내가 내 등에 칼을 꽂았다. 이젠 내 말 단 한 글자도 믿을 수 없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고 딸 은정은 울며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우리 가정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줘요.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과 분노와 허무함이 뒤섞여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사건 팔 폭발하는 갈등. 내 퇴직금이 페이퍼 컴퍼니와 사위 손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우리 집은 하루하루가 폭풍 같았다. 아들 민수는 매일같이 전화해 말했다. 엄마, 더 늦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놈은 사위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반면 딸 은정은 울며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고발은 하지 마세요. 애들 아빠예요. 경찰에 잡혀가면 우리 가족은 끝이에요. 나는 방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너희 둘이 나 좀 제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니? 내 돈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제일 잃고 싶지 않은 건 너희들인데. 하지만 내 말은 메아리 없는 울음일 뿐이었다. 며칠 후 결국 사건은 폭발했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와 사위를 불러내고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맞닥뜨렸다. 매형, 오늘은 끝을 봅시다. 사위는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옆에서 은정은 울먹이며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민수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엄마 퇴직금 3억 내가 다 가져갔지. 그 돈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이 없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돌려막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아. 내가 뭘로 갚아. 이미 회사는 껍데기뿐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뭘로?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은정이 비명을 질렀다. 오빠, 제발 그만해. 당신이 뭘 알아? 매형은 나랑 애들 위해서 밤낮 없이 발버둥 치고 있어. 발버둥. 그 발버둥이 결국 엄마 돈을 삼킨 거야. 은정아, 넌 왜 현실을 못 봐? 남편 감싸기에 앞서 엄마 인생을 먼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두 남매의 고성이 오가는 동안 나는 거실 한가운데서 온몸이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귀에서는 웅웅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 사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맞섰다. 처남, 그만하세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제 가족, 제 아이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장모님 돈 반드시 갚겠습니다. 민수는 사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갚겠다고 지금까지 그 말만 수십 번 했어.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엄마가 몇 달을 잠 못 자고 병들어 가는 줄 알아? 사위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은정은 울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제발. 제발 우리 가족 좀 무너지지 않게 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만해라. 너희들 다 그만해.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퇴직금을 잘못 맡긴 죄다. 이제 나 좀 놔둬라. 내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구도 멈추지 못했다.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그 조각들이 서로의 살을 파고드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돈은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 가족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원망하고 사위는 무너져 있다. 나는 이제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할까? 남은 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사건구 법정에서 마주하다. 나는 평생 법정이라는 곳에 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뉴스 속에서나 보던 낯선 공간, 죄인과 피해자가 서는 차가운 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다. 민수는 끝내 사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는 울며 말렸다. 민수야, 제발 너 누나 생각 좀 해라. 아이들 아빠잖니?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다. 엄마, 이건 누나 남편 문제가 아니라 엄마 인생 문제예요. 엄마가 못하시니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저 사람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고 마침내 재판까지 가게 됐다. 법정 안은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으로 가득했다. 대리석 바닥에 내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옆에는 민수가, 맞은편 피고석에는 사위가 앉아 있었다. 은정은 방청석에서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본인 신상 진술하시죠.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힘겹게 대답했다. 기림투자 컨설팅 대표 김현수입니다.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대표, 나는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그가 나에게 늘 말하던 직장은 사실상 본인이 꾸려낸 껍데기 회사였던 것이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다. 피고는 투자 명목으로 장모에게서 총 3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투자 회사라 주장했지만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 사실은 금융감독원 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결국 사실이었구나. 내 진술 차례가 왔다.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판사가 내 이름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 진술을 하시죠. 나는 마이크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겨우 입술을 열었다. 저는 올해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 키우며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3억 원입니다. 제 노후이자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에게 맡긴 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나는 손수건을 꽉 움켜쥔 채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가족이니까, 딸의 남편이니까. 그런데 제 믿음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건 가족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은정의 흐느낌이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사위가 내 쪽을 보며 갑자기 외쳤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못돼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모님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내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검사가 단호히 말했다. 피고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업 실패라기보다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된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피고, 더 이상 감정적인 언행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날 재판정에서 나는 모든 걸 실감했다. 내가 잃은 건 돈 3억이 아니라 사위에 대한 신뢰, 딸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내 어깨를 붙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괜찮지 않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사건 10 홀로 서는 나. 재판은 결국 사위의 유죄로 귀결되었다.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후련함도 아닌 그저 깊은 허무만이 남아 있었다. 법정을 나설 때 딸 은정이 내 팔을 붙들며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졌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잃고 가정의 기둥을 잃은 셈이니까. 그러나 나는 차마 그녀를 위로할 힘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상처처럼 느껴졌다.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소파, 아이들 키우며 눌러붙은 부엌의 기름때, 베란다에 걸린 낡은 커튼 모두가 나를 비웃는 듯했다. 넌 평생 고생만 하다 결국 이렇게 무너졌구나.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기로. 몇 달 뒤 나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 마당엔 작은 텃밭이 딸려 있었다.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흙냄새와 바람, 새소리가 서서히 내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에 앉아 로즈마리 화분을 쓰다듬었다. 그 작은 잎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은 내게 말해주는 듯했다. 이제는 조금 숨 쉬어도 된다. 은정은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제야 조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딸은 여전히 죄책감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나는 일부러 따뜻한 얼굴을 보였다. 괜찮다, 은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사람의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린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쓰라렸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상처 위에 흙을 덮고 씨앗을 심어야 했다. 아들 민수도 몇 번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분노와 미련을 안고 있었지만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내가 좀 더 일찍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속고 있었을 거다. 내가 엄마를 깨워준 거다. 이제 나는 돈도 큰 집도 없다. 퇴직금은 사라졌고 남편과 함께 쌓아온 터전도 떠나왔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 더 이상 숫자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누굴 믿어야 하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는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름도 돈이란 이름도 결국은 더섭다. 내가 붙잡아야 할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평생 일에 모은 퇴직금 3억 원. 그 돈은 내 청춘의 값이었지만 욕심과 배신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 지켜야 할 것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작은 집에서 흙을 만지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홀로 서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